금리 정책은 금융 흐름을 어떻게 바꾸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 때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펼치는데 그중 핵심은 기준금리 조정이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고려해 통화정책 관점에서 결정하는 금리다. 정책 견지에서 결정하는 금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금리와 함께 묶여 정책 금리나 공금리에 넣는다. 기준금리와 달리 민간 금융회사와 가계, 기업이 참가하는 돈 거래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고 조정되는 금리는 시장금리라고 불린다. 실세금리, 시중금리, 시장실세금리 또는 시중실세금리라고도 부른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평소 통화정책 의도를 갖고 시중금융기관에 곧 은행,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뿐이다. 은행과 자금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된다. 보통 시중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자금 거래를 하는 은행은 저금리로 중앙은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에게는 중앙은행에서 시장금리보다 싼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혜다.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간 차이를 수익으로 얻는데 값싼 중앙은행 자금을 시장금리로 대출하려면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앙은행과의 자금 거래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자금 거래를 중시하는 점을 통화정책에 활용한다. 은행이 기업, 가계 상대로 거래하는 시중금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은행과 거래하는 금리의 수준을 조정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대출금리를 올린다 하자. 그럼 은행도 가계나 기업 상대 그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는데 운용금리를 그대로 두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가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자금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적어지므로 시중금리가 오른다. 거꾸로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의 대출금리를 내린다 하자. 그럼 은행도 고객 상대 대출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긴다. 대출금리가 싸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대출을 많이 할수록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으니 대출금리를 내리게 마련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면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는 통화량이 늘어난다. 자금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므로 시중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 요컨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때마다 시중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의 기준이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표준금리라고도 부른다. 기준금리 조정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은행 상대 거래 금리를 직접 조정하는 것과 한데 묶어 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또는 금리 조정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구사하는 정책 수단은 금리 정책 말고도 더 있지만 정책을 위반하고 평가하는 이들은 금리 정책을 중시한다. 기준금리 조정이 시중금리뿐만 아니라 통화량 규모와 증감, 금융정책과 시중금융기관 영업, 경기 향배에 두루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뿐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과 협의해 금리 정책을 경기 대책 삼아 시행하는 일이 자주 있다. 경기 대책으로 시행하는 금리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시중 통화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시중금리 상승, 자금 수요 축소, 통화량 축소를 유도해 기업 투자가 둔화되게 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뜻이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시장 금리가 하락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량도 증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유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려는 뜻이다. 하는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기준금리를 결정,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을 기획,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기도 하다. 각 경제 분야 대표 7명이 연중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토의하고 그때그때 적당한 기준금리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해 공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해 공표하는 금통위 회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라고도 한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과거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는데 2017년부터 연 8회, 매년 분기 말에는 거시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금융안전회의라고도 한다. 금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다.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하는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자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의장과 의원이 4년, 하는 부총재만 3년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목적은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인데 경기 대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고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결의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서 경기가 위축될 것 같거나 금리 수준이 낮더라도 경기가 침체해서 그대로 두면 살아나기 어려워 보일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의한다. 어느 쪽으로든 별달리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결의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경기 대응을 고려하는 점은 시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곤 한다. 2016년 말에는 그랬다. 당시 우리 경제는 경기가 침체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조까지 불어나 있었다. 반면 하는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치로 내린 상태였다. 기준금리가 낮은데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없자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리를 더 내리면 가뜩이나 커진 가계부채가 더 부풀어 경기 복원력을 끌어내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고 그럴 경우 국내 달러 자금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노려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한동안 금리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중순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연 1.25%로 올리자 1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행은 집행기구 역할을 한다. 금통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이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금리 조정도 같은 순서로 한다. 먼저 금통위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준금리 조정 결정을 내리면 이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에 적용하는 정책금리 수준을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은 2008년 10월만 해도 연 5.0%였는데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여파로 국내 경기가 추락한 데 대응해 2009년 초 연 2.0%까지 내렸다. 이후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2011년 중반까지는 연 3.25%까지 올랐다. 하지만 다시 경기가 위축되고 2020년 초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기가 급 강화한 탓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려앉았고 2021년 8월 26일에야 연 0.75%로 올랐다. 그렇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하나? 미국은 이른바 연준 시스템이 기준금리를 정한다. 미국은 통화당국이 국내 12개 지역에 흩어진 지역별 연방준비은행과 관련 기관을 묶은 체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하나가 통화당국을 맡지 않고 집단화한 시스템이라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약칭은 연준이다.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FR이라 부르거나 Federal Reserve System, FRS 또는 Federal Reserve Bank, FRB or we can say just the Fed. 연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곧 FRB가 운영한다.
FRB 멤버는 이사 7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한다. FRB 이사 7명은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중 총 5명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회의제를 구성한다. FOMC는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1년에 8회 정기회의를 열어 연방기금금리 Fed Rate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곧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조정한다. 연방기금금리 Fed Rate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는 미국 내 시중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대출 때 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대표격 단기 정책 금리로 불통한다. 금리 수준은 보통 하한선과 상한선을 함께 정해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발표한다. 연방기금금리 수준은 2007년 초만 해도 연 5.00%에서 5.25%였다. 이후 미국 경기와 함께 추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12월 16일 제로금리로 불리는 연 0.00%부터 0.25%까지 떨어졌다. 제로금리 이후 금리 변동은 7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2015년 12월 연준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온 다음 오르기 시작해 2017년 6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우리보다 높아졌으나 2019년 후반 들어 경기 하강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다시 급락하였고 2020년 초에는 제로금리로 되돌아갔다. 2021년 6월 현재도 지금은 아니죠. 여전히 그대로였다. 우리나라는 0.5%,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최대 0.5%포인트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시중 금리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이 다음이 유럽의 기준 금리에 대해서 다루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대체 어떻게 그러면 누가 만드는지는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채권과 여수신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신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되게 정리를 잘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어디 갔지?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았다. 237페이지고요. 여기 부분은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보이시나?
다른 거 일단은 다 제쳐주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스킵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빵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행 아래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은행과 한국은행과 별도로 은행이 있죠. 그냥 은행. 그리고 이 은행이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요. 일반 은행 안에는 시중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 그 다음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이렇게 일반 은행이 되고요. 특수은행은 그 자체로 특수은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보고 이 파트가 다시 돌아올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당연히 있죠. 아까도 책에서 언급하지만 한국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이 끝이에요. 근데 은행이 아닌데도 금융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바로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즉 신용협동조합, 뭘까요?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체국 예금,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다 비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비금융기관이라고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불리냐면 예금을 은행에 넣느냐 안 넣느냐, 예금에 따라서 이제 이 기관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대출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정식 명칭은 나와 있고요. 이 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축은행,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종합금융회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으로 보험회사가 나와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보험은 정말 많잖아요. 그 보험들은 모두 다 금융 관련된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나옵니다. 금융투자업자. 뭐가 있을까요? 금융에서 투자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 곳. 아무래도 주식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투자자문회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아예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신금융 전문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여신금융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신제도가 하는 역할이 다른 기관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죠. 역할의 차이는 있는데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왜 굳이 분리를 해놨는지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적 금융기관. 이 공적 금융기관 안에 들어갔던 게 지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땡땡땡땡 공사, 한국공사로 끝나는 애들이 뭐로? 공적 기관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은 한국은행과 은행뿐이고 그 외에 비은행기관이나 예금을 취급해주는 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이 저축은행 또는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까지입니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지금 이 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찾아서 다음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면 그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금융기관이 한국공사라고 했잖아요. 아마 한국전력공사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공적금융기관이 웬만해서는 망할 일은 쉽지 않겠죠. 망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죠. 마지막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신용보증기관이 들어가는 건 기술보증기관 걔네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을 보조해주는 기관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많은 돈들이 분리가 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체계가 크게 나누어진 틀은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더 작게 세분화하여서 만들어져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각 산업군마다 있는 협회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협회로 결국에는 마치 지자체처럼 그 산업군을 다스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 협회에 소속되어서 회원비를 내면서 그 협회의 조항을 따르고 이것도 하나의 금융 정책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같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연계해서 나오는 사업들 또 모두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반복해서 또 얘기할게요. 한국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기타 금융기관, 공적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금융기관들, 금융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는 경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제의 이 사회 체계를 이해하려면 이 기관 체계부터 하나씩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 기준금리는 정말 짧아서 그냥 얼른 읽고 여기까지 하고 통화정책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하나? 유럽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할까? 유럽 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가 정하지만 유럽 지역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 제도도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다르다.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 시스템을 알려면 먼저 유럽 현대사의 주요 흐름부터 짚어봐야 한다. 유럽에서는 1958년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예요. 그냥 EEC. 그리고 아까 걔는 유럽 중앙은행은 ECB, EEC, ECB. EEC를 만들었다. 1993년에는 영내라는 말을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1993년에는 22개국을 추가해 영내 시장을 통합한 국가연맹체 EU,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죠. 를 만들었다. EU는 1999년 영내 단일 통화 유로를 만들었고 유로를 공식 통화로 쓰는 영내 통화 공동체 유로존을 창설했으며 2002년 1월 2일부터 가맹국 대부분이 자국 화폐를 없애고 유로를 쓰기 시작했다. 독일은 마르크를 없앴고 프랑스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프랑을 없앴다. 이탈리아 리라, 스페인 페스타, 네덜란드 길러도 사라졌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똑같이 했다. 유로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를 묶은 통화 공동체는 유로존, 유로랜드 또는 유로에어리어라고 부른다. 2021년 5월 현재 유로존 참가국은 19개 나라다. 쓰던데요. 어쨌든 유로존은 중앙은행인 ECB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독일에 있군요. 당연히 저는 스위스에 있을 줄 알았는데 독일에 있네요. ECB는 유로존에 적용하는 통화 정책을 일괄해서 맡고 기준금리도 결정, 조정한다. ECB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유로존 19개국에 다 같이 적용된다. ECB 기준금리 ECB 메인 리파이낸싱 레이시라 해서 REFI? 라고 써 있는데요. 알만 대문자예요. 는 연 4%였던 2008년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경기와 함께 추락해 2016년 3월 10일 사상 처음 제로금리가 됐다.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아 2021년 6월 현재도 제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다. 일단은 유로존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다 얘기를 하자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애당초에 스위스나 스웨덴은 들어가질 않네요. 노르웨이도 없고 제가 그래서 영국이 탈퇴했구나. 짐을 지기 싫다. 브렉시트 사건 때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독일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지금도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독일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멋있고 되게 좀 상남자, 뭔가 맨날 말은 막 마블가후 이렇게 하지만 되게, 그리고 또 성격들도 다들 차갑지만 본받을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